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제대로 된 카드를 내놨는데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오민석을 발탁한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건이 몇 개입니까?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리고 성남FC까지 총 4개인데 그런데 이걸 쪼개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부장판사 김동연은 이걸 안 해주고 떠나버렸죠. 그럼 후임이 정해질 텐데 그 후임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바로 오민석 법원장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오민석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담당 판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냥 판사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했던 광란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영장 담당 판사였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영장 발부가 그냥 무조건 나가던 시기였고 검사들이 들고 오기만 하면 영장이 발부되던 그야말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법부가 칼춤을 추던 때였죠.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도 이 사람이 우병우, 조윤선 같은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병우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죠. 그리고 조윤선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인데요. 그 당시는 찍히면 끝난다는 말이 떠돌던 시기였는데 누구든 한번 검찰의 표적이 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오민석이 감히 그 칼바람 속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건 원칙과 소신 그리고 법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나약한 판사라면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휘둘려 영장을 날려버렸겠지만 오민석은 그 길을 가지 않았고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철저히 기반해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면 사법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법원장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죠. 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재판 운영과 관련된 사법행정 권한은 갖고 있어서 법원장이 이건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이 질질 끌고 싶어도 더는 끌 수 없다는 것이고 5년 10년을 시간 끌면서 대선까지 넘기겠다고 마음먹고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법원장이 정리해버리면 이재명의 시간 벌기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게다가 백현동 사건은 가장 결정적인데 이건 거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대장동은 유동규가 모든 걸 자백했으니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판은 증거도 차고 넘치고 쓸데없이 시간을 끌 여지도 별로 없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면 이재명은 빠르게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밖에 없죠. 오민석 법원장은 아주 개념 있고 실력도 확실한 법관인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시 26기입니다. 검찰총장 시무정과 동기인데 이 사람의 핵심 경력이 뭐냐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죠. 재판연구관이면 이미 사법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수석재판연구관이었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민석은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첫 부임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으니 쉽게 말해 이곳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고위직 판사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인물이라는 뜻인데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거기서 법을 다뤄본 사람이니까 이번 법원장 자리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민석이 망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는 것인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영장 하나 발부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재판 일정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 해도 법원이 영장으로 막아버리면 끝장인데 이런 판국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중앙지법을 개혁할 수 있는 진짜 실력자가 들어왔다는 건데 오민석이 이 판을 제대로 흔들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핵심은 오민석이 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검찰 수사를 무마해보겠다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법부가 원칙과 법에 따라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정치적 술수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영장 담당 판사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면서 완전히 새 판을 짜고 있죠. 기존의 정치 판사들이 좌지우지하던 시대를 끝장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단 있는 판사들을 영장 업무에 배치하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 지금 법원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영장 남발 정치적 고려 완전히 무법천지 아닙니까?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르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장을 마구 발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광란의 칼춤 아닙니까? 도대체 군사령관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명령 체계를 따르는 게 군인의 숙명인데 이를 두고 무더기 구속?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 계엄이 해제됐으면 끝난 거지 왜 또다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길길이 날뛰는 겁니까?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오직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짓밟아야 합니까? 이건 분명히 정치적 보복이고 완전한 법의 왜곡인데 제대로 된 법치 국가라면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는 좌파 성향의 정치 판사들이 영장을 남발하며
하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끌어냈지만 이제 그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영장 담당 판사의 배정 방식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법원장이 영장 담당 판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좌파들이 독식하며 마음대로 휘둘러왔죠.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 7일 인사를 하면 24일 이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법원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법원장이 누구를 영장 판사로 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국의 판도가 바뀝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관련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영장의 향방이 갈리는 거죠.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을 떠올려보면 법관 추천제라는 괴상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법관들이 후보를 3명씩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골라 임명하는 방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판사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섰고 결국 재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결과 전북을 중심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법연구회 같은 조직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것이죠. 왜냐고요? 조직된 소수가 흩어진 다수를 지배하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속력을 무기로 법관 추천제를 통해 법원을 장악하려 했고 그들은 소수였지만 흩어져 있는 다수보다 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법을 믿고 의지해야 할 국민들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 있는데 법관 추천제라는 미명 아래 조직된 소수가 법원을 장악하고 판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진행하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 이념 집단의 입김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오민석 같은 인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실력도 최고고 법리적으로도 타협 없이 원칙을 따르는 판사이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도 좌파의 광란이 극에 달했던 2017년에 소신껏 영장을 기각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런 인물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을 장악하게 되면 기존의 정치적 법률 공작이 무너지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시대로 돌입하는 겁니다. 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신속하게 진행해라 한마디만 해도 그동안 시간 끌기로 연명해온 전략은 단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법원장의 힘이고 지금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습니까? 법원을 장악한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을 조작하고 법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 적용했던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특정 세력에 치우친 재판이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말로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는데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이 살아있고 원칙이 지켜지고 사법부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사법부의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이재명 재판의 진행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영장 심사 방식은 더욱 엄격해질 것인가? 검찰과 법원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팽팽한 법리 싸움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금 그 본질을 되찾는 순간이 올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점이 될 것이며 오민석 법원장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를 만들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벌써부터 조기 대선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제사 상차리는 자식 새끼랑 똑같은 거죠? 지금 조기 대선에 나설 거라며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는 한동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내란죄로 고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발인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동훈은 왜 고발을 당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날 계엄을 선포했던 운명의 날.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한동훈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날 한동훈이 국회의사당에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세상을 구할 영웅이라도 된 양 난리를 피웠죠. 그런데 한동훈이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쇼를 벌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무슨 영웅 흉내라도 내는 듯 불법 계엄이니 민주주의의 수호니 하는 허울 좋은 말을 외치면서 사태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전개인데 원래 이재명은 겁을 잔뜩 먹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나타나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재명은 차 안에 숨어 있었죠. 직접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나서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은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 하필 담을 넘었을까요?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획된 쇼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상황이었다면 국회의원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면 그럼 이재명이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무슨 혁명투사라도 되는 양 국민들에게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담을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 우원식 기억하시죠? 그 사람도 담을 넘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에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도록 여러 번 시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획된 장면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정말로 계엄이 위법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정부가 이재명을 체포하려 했다면 이들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이재명이 담을 넘을 때 낮은 곳을 골라서 넘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체포 대상이었다면 계엄군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이재명은 담을 넘어가는 순간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애초부터 체포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동훈이 이 모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체포서를 부추기고 혼란을 조장한 것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 것이죠. 한동훈은 그 당시 체포서를 대체 어디서 들은 것일까요? 누가 한동훈에게 정보를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한동훈이 만약에 그걸 박선원한테 들었든, 아니면 저쪽에서 홍장원이 직접 알려줬든, 아니면 그 둘이 서로 주고받으며 전해들었든, 이게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국회 청문회까지 동원해서 판을 키우고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어마어마한 내란 공작입니다. 대통령을 반역자로 만들고 자신이 조기 대선의 후보로 나서려는 역사상 유례없는 음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등이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박주민, 그리고 한동훈까지 싸그리 모조리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따져묻고 국가 반역 수준의 죄를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미 고발인 조사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제목으로? 바로 계엄법 위반인데, 계엄포고령 위반.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계엄포고령이 내려졌고 정치 행위는 일절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계엄 해제를 논의해야 하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고 치죠. 근데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본회의장에 들어갔냐는 거죠. 왜 거기 가서 정치 행위를 했냐는 겁니다. 대체 어떤 권한으로, 어떤 명목으로 그 자리에 있었냐는 건데요. 박주민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을 대체 왜 국회 안으로 끌어들였냐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계엄포고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계엄포고령이 과연 정당했는가 불법이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지만, 애초부터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이며 그것을 발령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엄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이에 따라 발령된 포고령 또한 당연히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계엄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내려진 포고령을 무시하고 뒤엎으려 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한동훈, 박주민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들이야말로 국가가 정당하게 행사한 권력을 무력화하려 한 범죄자들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들을 법적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반발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인데, 정작 내란을 획책한 것은 그들입니다. 이들은 계엄이 불법이라고 우기지만 법률 전문가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과 그를 돕는 진격의 변호사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계엄이다.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즉 내란이 아니고 계엄이 합법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포고령을 어겼으니 오히려 이재명, 한동훈, 박주민이야말로 명백한 포고령 위반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계엄법을 어겼으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논리죠.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동훈이야말로 이 모든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작한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원래부터 이 계엄이 발령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떠들며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한동훈계 의원들을 총동원해 언론을 선동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단순한 비상계엄이었는데 한동훈이 개입하면서부터 갑자기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이 씌워졌고, 이것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인데요. 결국 12월 6일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의 체포설이 나오자마자 그는 광분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동훈 체포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먼저 흘렸습니까? 박선원인가 아니면 홍정원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내란 공작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가서 한 행동들인데요. 그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슨 자격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관종의 전형적인 행동 아닙니까? 한동훈은 이재명과 사진을 찍고 마치 자기가 역사적인 순간을 주도한 것처럼 포장하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계엄이 부당했다, 그래서 자신이 막아냈다, 이 모든 것이 연출된 쇼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수법입니다. 그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의 사진을 남기죠. 왜? 후에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필요할 때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만 합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관종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이고, 한동훈은 언제나 스스로를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런 본능은 예전에도 드러났습니다. 한동훈과 연관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배우 이정재인데요. 과거 이들이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이정재가 보유한 주식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정재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나는 한동훈과 친구가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동훈은 정치계에서도 연예계에서도 이미지 빌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밥 먹자고 해서 한 번 만난 거지 무슨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데 당시 식당에서 뭔가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뭘 하나 주면서 식당 측에서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남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데 이정재는 그게 어디까지나 식당 차원에서 하는 의례적인 사진 촬영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기념으로 남기자고 하니 딱히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찍혔겠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진이 한동훈 측에서 흘러나왔고 여기서부터 이정재는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아니 식당에서 단순히 남긴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쩌다 한동훈의 비서관 손을 거쳐 공개된 거냐? 이게 완전히 한동훈 쪽에서 이정재를 이용한 건데요. 한동훈이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발악을 한 거죠.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사람들한테 봐라 나 이런 유명인도 알고 있다 라고 과시하려고 이정재를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정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본래 우파 성향이 강한 인물이지만 그와 별개로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함부로 이용당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한동훈하고 안 친하다. 밥 한 번 먹었을 뿐이다. 그야말로 불쾌함이 잔뜩 묻어나는 한마디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 한동훈은 그날도 그 관종 나르시스트 본능을 못 버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주제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정치 지도자인 양 이재명과 사진을 찍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정치놀이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기 권력은 이미 끝났는데 여전히 조명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정치놀이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계엄령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한동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추악한 행보를 걸어왔는지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박주민까지 수사당국에 불려나와야 합니다. 이들이 결국 내란을 조장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연한 일이었느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저들이 마치 우리가 정당하다, 내란이 아니다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법적인 검증이 진행되면 그들의 위법성이 밝혀질 것이고 국민들은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동훈 같은 자가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